카타르 앞바다에서 출발한 배 한 척. 지금 이 순간에도 움직이는 폭탄을 싣고 태평양을 건너고 있습니다. 26만 톤의 액화 천연가스, 폭발 에너지 환산 기준으로 보면 히로시마급을 훌쩍 넘는 규모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이 배의 탱크 온도가 영하 163도라는 겁니다. 도대체 이 배 안에는 무슨 기술이 숨어 있길래 중국도 일본도 아닌 오직 한국만 선택받은 것일까요? 일반 금속은 이 온도에서 유리처럼 산산조각 납니다. 탱크에 균열 하나만 생겨도 바다 한가운데서 도시 하나를 날려버릴 재앙이 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 조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카타르가 지난 3년간 35조 원을 쏟아부으면서 100례척을 주문한 곳 바로 한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카타르는 세계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입니다. 북쪽 해상가스전을 확장하면서 2030년까지 LNG 생산량을 연간 1억 4,200만 톤으로 늘릴 계획인데 이건 한국 전체가 30년간 쓸 수 있는 양입니다. 문제는 카타르에서 유럽이나 아시아까지 가스를 어떻게 운반하느냐입니다. 파이프라인으로는 불가능하고 기체 상태로는 부피가 너무 커서 배에 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게 LNG 운반선입니다. 천연가스를 영하 163도로 냉각하면 부피가 6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2리터 페트병 600개 분량이 겨우 한 병으로 압축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온도를 유지하면서 파도 높이 15m짜리 태평양을 건너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기술적 장벽이 등장합니다. 영하 163도라는 극저온 환경에서 대부분의 금속은 성질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말랑말랑하던 고무줄을 액체 질소에 넣었다가 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탄성을 완전히 잃고 유리 조각처럼 박살 나버립니다. 일반 강철로 만든 탱크에 LNG를 붓는 건 고무줄로 만든 배에 돌덩이를 싣는 것만큼이나 위험한 일입니다. 철 원자들이 열 에너지를 잃으면서 결합력이 약해지는데 이걸 저온취성이라고 부릅니다. 겨울에 플라스틱 장난감이 쉽게 부러지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한국 조선소는 이 문제를 인빠강이라는 특수 합금으로 해결했습니다. 니켈 함량 36%의 이 합금은 열팽창 계수가 일반 철의 10분의 1 수준입니다. 일반 철이 뜨거운 건조기에 넣으면 아동복처럼 줄어드는 면 티셔츠라면 인빠강은 아무리 삶고 건조기에 돌려도 핏이 그대로 유지되는 특수 기능성 의류와 같습니다. 영하 163도와 영상 40도를 오가도 배의 모양이 틀어지지 않는 비결이 바로 이것입니다. 온도가 200도 이상 변해도 길이가 거의 안 변한다는 뜻입니다. 포스코가 생산하는 이 인바강은 LNG 탱크의 1차 방벽으로 사용됩니다. 두께 0.7mm, 머리카락 10개 두께 정도의 얇은 판을 레이저로 정밀 용접해서 거대한 탱크를 만드는데 용접 부위의 틈새가 0.1mm를 넘으면 안 됩니다. 이 정도 정밀도는 세계에서 한국과 프랑스 GTT사만 보유한 기술입니다. 이 차 방벽으로는 스테인리스강 394L을 사용하는데 이 판재에는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표면에 높이 34cm짜리 주름을 일정한 간격으로 새겨 넣는 것입니다. 이 주름 구조가 진짜 핵심입니다. 배가 파도를 만나면 선체가 앞뒤로 피칭하고 좌우로 롤링하는데 이때 탱크 내부의 액체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벽면을 때립니다. 거대한 탱크 안에서 요동치는 LNG는 마치 거대한 해머가 벽을 계속 때리는 것과 같습니다. 충격력이 중력의 2배, 그러니까 1톤짜리 물체가 2톤의 힘으로 벽을 치는 셈입니다. 이걸 슬로싱 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주름 구조는 아코디언처럼 미세하게 수축하고 이완하며 그 충격을 흡수합니다. 벽이 딱딱하게 버티기만 하면 결국 부러지지만 한국의 탱크는 유연하게 춤을 추며 충격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한국 조선소의 탱크는 이런 충격을 50만 번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는데 실제 테스트에서 누출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조선 해운업계 실증 테스트 기준으로 중국산 탱크가 18만 번에서 실패하고 일본산이 30만 번에서 균열이 생길 때 한국산만 50만 번을 넘겼습니다. 자동차로 치면 서스펜션의 차이라고 보면 됩니다. 요철을 만날 때마다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하는 고급 쇼바와 딱딱하게 그대로 전달하는 싸구려 쇼바의 차이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완벽한 탱크를 만들어도 외부의 열은 계속 침투합니다. 여름철 적도 해역을 지날 때
외부 기온은 40도까지 올라가는데 탱크 내부는 영하 163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온도 차이가 203도입니다. 사막 한복판에 얼음컵을 놔두면 5분도 안 돼 다 녹아버릴 겁니다. 한국의 단열 기술은 그 얼음을 보름 동안 녹지 않게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이 열기가 탱크 안으로 들어오면 액화가스가 다시 끓어오르면서 기체로 변하는데 이걸 증발가스, 영어로 BOG라고 부릅니다. BOG가 발생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째는 화물 손실입니다. 카타르에서 한국까지 2주 항해하는 동안 1%만 증발해도 2,600톤이 날아가는데 이게 돈으로 환산하면 10억 원이 넘습니다. 돈이 새는 구멍을 막지 못하고 그냥 두는 격입니다. 둘째는 안전 문제입니다. 밀폐된 탱크 안에서 기체가 계속 발생하면 압력이 올라가고 일정 수준을 넘으면 폭발 위험이 생깁니다. 압력밥솥 뚜껑을 열지 않고 계속 가열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단열 시스템입니다. 한국조선소는 4층에서 5층 구조의 복합 단열재를 사용하는데 각 층마다 역할이 다릅니다. 가장 안쪽에는 밀도 60kg짜리 폴리우레탄 폼을 270mm 두께로 깔고 그 위에 유리섬유를 140mm 덮습니다. 그 다음에는 펄라이트라는 화산암 가루를 100mm 채우고 마지막으로 진공 패널로 마무리합니다. 얇은 움박지 한 장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주 비행사를 보호하는 최첨단 우주복 수십 겹을 배 전체에 입힌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 구조의 열전도율은 0.02W/m 켈빈 수준인데 이게 얼마나 뛰어난 수치냐면 일반 스티로폼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덕분에 한국산 LNG선의 BOG 발생률은 하루 0.07%에서 0.1% 사이로 세계 최저 수준을 기록합니다. 업계 실증 테스트 기준으로 중국산이 0.15%, 일본산이 0.13%일 때 한국산은 0.08%를 유지합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한국 LNG선은 가스를 잃지 않는 배입니다. 똑같은 거리를 항해해도 한국 배는 화물 손실이 절반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동성파인텍 같은 국내 업체가 만드는 단열 패널은 진공 성형 기술로 무게를 20% 줄이면서도 성능은 오히려 향상시켰습니다. 열교 현상도 최소화했는데 열교는 단열재 사이의 틈새로 열이 새는 걸 말합니다. 아무리 두꺼운 이불을 덮어도 지퍼 부분으로 찬바람이 들어오면 소용없는 것처럼 단열재 연결 부위가 약점이 됩니다. 축구장 3개 크기의 거대한 탱크에서 1년 내내 BOG 발생률을 0.12 미만으로 유지한다는 건 거의 기적에 가까운 성능입니다. 이 정도 기밀성을 확보하려면 용접 기술도 극한까지 올려야 하는데 한국 기술자들은 레이저 용접으로 0.1mm 틈새도 허용하지 않고 실리콘 오일로 추가 실링까지 합니다. 이 과정에서 기밀도가 10의 마이너스 6승 밀리바 수준까지 올라가는데 이건 우주선 수준의 밀폐도입니다. 진공 상태의 우주 공간에서도 공기가 새지 않는 캡슐을 만드는 것과 같은 정밀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국 조선소의 진짜 비밀 병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제액화 시스템입니다. 과거에는 증발한 가스를 그냥 태워버리거나 엔진 연료로만 썼습니다. 라면 물이 끓으면 수증기가 날아가 물이 줄어들듯이 그냥 손실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최신 LNG선은 증발한 가스를 다시 액체로 만들어서 탱크에 집어넣습니다. 제액화 시스템은 그 수증기를 다시 차갑게 식혀서 냄비 속으로 뚝뚝 떨어뜨리는 장치입니다. 냄비 뚜껑을 완벽하게 설계해서 단 한 방울의 국물도 증발하지 못하게 만드는 마법의 뚜껑인 셈입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냉동 사이클입니다. BOG를 압축기로 5기압까지 압축한 다음 혼합 냉매를 사용해서 영하 160도까지 냉각시킵니다. 그러면 기체가 다시 액체로 변하면서 탱크로 돌아갑니다. HD 현대중공업의 DH 렐라이 시스템은 이 과정에서 효율이 99%에 달하는데 증발한 가스의 99%를 다시 회수한다는 뜻입니다. 냄비에서 날아간 김을 99% 다시 물로 만들어서 돌려놓는 것입니다. 이 시스템을 탑재하면 화물 손실률이 0.03%지 떨어집니다. 카타르에서 유럽까지 15일 항해하는 동안 1,500톤이 증발할 걸 거의 제로로 만드는 겁니다. 카타르 입장에서는 연간 5억 달러, 우리 돈 6,500억 원의 수익이 더 생깁니다. 배 한 척당 건조비가 3천억 원인데 2년만 운항하면 제액화 시스템으로 아낀 돈이 배값을 넘어섭니다. 게다가 과거에는 BOG를 태우면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했는데 제액화 시스템을 쓰면 온실가스가 20% 줄어듭니다.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요즘 시대에 이건 엄청난 장점입니다. 유럽연합은 2025년부터
탄소 배출량에 따라 입항료를 부과하는데 한국산 LNG선은 이 비용을 30% 절감할 수 있습니다. 같은 화물을 싣고 같은 거리를 가도 한국 배는 항구 이용료가 훨씬 싸지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운항하면 이 차이가 수천억 원으로 벌어집니다. 그럼 왜 중국이나 일본은 이 기술을 못 따라올까요? 중국 후동조선소는 2024년에 카타르로부터 18척을 수주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사용하는 NO96 탱크는 한국의 마크3 플렉스보다 성능이 떨어집니다. 조선 해운업계 실증 테스트 기준으로 BOR이 0.12에서 0.15% 사이로 한국보다 50% 높고 슬로싱 내구성도 18만 사이클에서 균열이 생깁니다. 가격은 한국보다 15% 싸지만 운영 비용을 따지면 오히려 손해입니다. 카타르에서 한국까지 20년 운항하는 동안 증발 손실과 유지 보수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것입니다. 싼 옷을 사면 당장은 돈을 아낀 것 같지만 개월 만에 해지고 색이 바래서 결국 자주 사야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일본 미쓰비시는 모스타입이라는 구형 탱크를 쓰는데 이건 1970년대 기술입니다. 구형 탱크를 선체 위에 올려놓는 방식이라 공간 효율이 떨어지고 무게중심이 높아서 안정성도 낮습니다. 축구공처럼 둥근 탱크 4개를 배 위에 얹는 모양인데 파도가 높으면 배가 심하게 흔들립니다. 한국의 마크3 플렉스는 멤브레인 타입으로 탱크를 선체 안에 매립합니다. 공간 활용도가 95%에 달하고 무게 중심이 낮아서 파도에도 안정적합니다. 같은 크기의 배에 20% 더 많은 화물을 실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삼성중공업과 하나오션, HD 현대중공업은 각각 독자적인 개선 기술을 추가했습니다. 삼성은 탱크 모서리 부분에 응력 분산 기술을 개발했고 한하는 용접 자동화로 불량률을 0.01% 이하로 낮췄습니다. HD 현대는 제액화 시스템과 탱크를 통합 설계해서 에너지 효율을 8%더 올렸습니다. 이런 노하우는 30년 이상 축적된 거라 단기간에 따라잡기 불가능합니다. 중국이 10년 동안 투자해도 한국이 30년 쌓은 경험을 못 따라오는 이유입니다. 숙련된 기술자 한 명이 레이저 용접할 때 손떨림 하나 없이 0.1mm 정밀도를 유지하는 건 머리로는 알아도 몸으로 익히려면 수천 시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카타르가 한국을 선택한 또 다른 이유는 건조 속도입니다. 한국 조선소는 LNG선 한 척을 평균 28개월에 완성하는데 중국은 32개월, 일본은 36개월이 걸립니다. 카타르는 2030년까지 생산량을 2배로 늘려야 하는데 배가 늦게 나오면 가스를 실어 나를 수단이 없어집니다. 시간이 곧 돈인 상황에서 4개월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배 한 척이 4개월 먼저 운항을 시작하면 그동안 왕복 2회를 더 할 수 있고 그게 곧 200억 원의 추가 수익입니다. 게다가 한국조선소는 동시에 여러 척을 건조할 수 있는 도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제와 울산, 목포 조선소를 합치면 한꺼번에 20척 이상 작업이 가능한데 이 규모는 전 세계에서 유일합니다. 중국은 도크가 부족해서 주문을 받아도 순서를 기다려야 하고 일본은 아예 대형 도크 자체가 몇 개 없습니다. 카타르가 104척을 주문했을 때 이걸 10년 안에 다 인도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국은 이미 차세대 기술까지 개발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해양수산부 로드맵에 따르면 레벨 4 자율운항 LNG선이 곧 나옵니다. SK해운의 프리즘 커리지호가 2022년에 태평양 2만 킬로미터를 50% 자율항해로 성공했는데 2026년에는 완전 자율 시범 운항에 들어갑니다. 아비커스 하이나스 시스템은 레이더와 라이다로 360도를 감지하면서 AI가 최적 경로를 계산합니다. 바다 위의 테슬라 오토파일럿이라고 보면 되는데 날씨와 파도, 해류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연료를 가장 적게 쓰는 경로를 찾아냅니다. 연료가 8% 절약되고 BOG 발생도 AI가 예측해서 제액화 타이밍을 자동 조절합니다. 울산 원격 제어센터에서 한 사람이 10척을 동시에 관리할 수 있어서 인력 비용이 40% 줄고 사고율은 90% 감소합니다. 선원 20명이 필요했던 일을 관제사 2명이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건 수소와 암모니아 운반선으로의 확장입니다. HD 현대중공업은 2025년에 세계 최초로 1만 8천 세제곱미터 암모니아 DF 추진선을 인도했고 삼성중공업은 수소 연료전지 2메가와트 인증을 받았습니다. 액화수소는 영하 253도에서 보관해야 하는데 이건 LNG보다 90도나 더 낮은 온도입니다. 절대온도 기준으로 거의 20도, 우주 공간의 온도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LNG 멤브레인 기술을 응용해서 액화수소 탱크 프로토타입을 이미 완성했습니다. 영하 163도를 견디는 기술이 있으니 영하 253도로 확장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한화오션의 암모니아 터빈은 100% 암모니아만으로 작동하는데 이산화탄소 배출이 완전히 제로입니다. 암모니아는 질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연소해도 물과 질소만 나옵니다. 한국성급 KR의 수소 안전 규정까지 갖춰지면서 2030년까지 글로벌 수소 운반선 시장의 30%를 점유할 계획입니다. 카타르는 최근 수소 허브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향후 수소 운반선도 한국에 발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극저온 기술은 한국이 이미 완벽하게 증명했고 그 기술을 더 낮은 온도로 확장하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아직 LNG 기술도 제대로 못 따라오는 상황에서 한국은 이미 다음 세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카타르가 35조 원을 한국에 몰아주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배를 사는 게 아니라 앞으로 30년간 에너지 운송을 책임질 파트너를 선택한 것입니다. 카타르 입장에서는 배값보다 중요한 게 안정성과 운영 효율입니다. 배 한 척이 20년 동안 사고 없이 운항하면서 화물 손실을 최소화하는 게 건조비 몇백억 아끼는 것보다 훨씬 가치가 큽니다. 결국 핵심은 이것입니다. 영하 163도의 극한 환경을 통제하는 기술, 파도 속에서 26톤의 폭탄을 안전하게 운반하는 정밀함, 그리고 증발하는 가스를 다시 액체로 되돌리는 공학적 완성도.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카타르에겐 이 배가 운송수단이 아니라 국가 에너지의 생명선입니다. 카타르가 선택한 건 단순한 조선소가 아니라 극저온 물리학의 정점에 선 기술 강국이었던 것입니다.